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1년의 절반이 뚝 지나갔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 2번 치르고요. 정부가 바뀐 정도인데 벌써 반년이 흘렀다. 자, 정책 기조가 바뀌리라는 건 국민들 경험상 다 아는 거고요. 자,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생 챙겨서 앞으로의 지지를 도모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임기 절반을 보낸 국회는 문도 못 열고 있죠. 자,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막판 극적 합의냐, 다수당인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해놓고 또 싸우느냐. 자, 민주당은 다가오는 전당대회 당권의 향방에 몰입하고 있는데요. 자, 97세대 여럿이 도전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구는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이 비토가 심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좀 누구는 이런 면이 좋고 또 다른 누구는 저런 면이 좋고 민주당에 이렇게 인재와 리더감이 많습니다. 광고해야 할 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대표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 몇 주 몇 달째 당대표의 운명만 논하고 있으면 여당은 도대체 정당으로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우가 지나니 폭염이 오고 비도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계절은 여름이요, 경제는 겨울입니다. 집 나간 정치를 오늘도 또 불러봅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더니 앞방 차지하고 주인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자, 일 좀 하십시오, 머슴님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향후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험이죠.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그냥 입에서 불이 나오는 분들이죠. 기대합니다. 근데 주말 지나고 오늘 정말 속보가 많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김승겸은 임명 제가, 김승희는 사퇴. 네. 지금 인사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네. 오늘 오전에 복지부를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실 정치 자금법 위반 문제,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지적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사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중에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네. 사퇴를 하게 됐고, 다만 김승희 후보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바가 없다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지만 네.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어서 이제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김승경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갈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재갈을 기자를 통해서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두 사람을 뭐 살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이거는 오는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월요일이 되자 지난주에는 이제 해외 순방이 있었고 바로 이제 인사 문제가 막 나갔는데, 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임명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임명된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이거 이제 관운이라고 하죠. 관운. 관운 중요하죠. 관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지명이 됐느냐, 그래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누구의 의혹에 나머지가 주로 가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워낙 소위 말하는 이 속칭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는 바람에 두 사람은 결국 낙마했고요.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론의 그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이제 무난하게 이제 임명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오늘 박순애 후보자 이제 장관이군요. 이제.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의혹 제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소위 이제 그 한 줄 평 검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 시절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교수로 이제 그렇죠. 서울대 교수로 오래 재직을 해왔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교수님들의 가장 좀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김 박사 넷이라는 익명 이제 커뮤니티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랩이라고 하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들 주관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조직 거기에 이제 조교들이 그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조교들이 해당 교수에 대해서 비실명으로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리뷰를 한 줄 평씩으로 이제 남길 수가 있는데 평점이 낮으면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조교를 추가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판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그 리뷰가 달리면 조교들을 이제 불러서 한 명씩 교수실로 불러가지고 직접 사이트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접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어떤 리뷰를 실제로 남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사람을 이제 색출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물론 이제 박 후보 박 장관 측에서는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오해가 있어서 뭐 유감이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 저희는 유튜브 동접자 여러분 절대로 평을 리뷰하지 않습니다. 리뷰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욕해 주셔도 좋고요. 네. 다만 무풀보단 악플이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인사 전망. 네.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박순애 장관 이제 임명이 된 상황인데 그동안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교육계 쭉 보면 이 포상을 신청할 때 음주운전 이 경력 때문에 이 전력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교육계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교육부의 수장이 이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영이 서겠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또 교수 재직 당시 조교들을 개인이 비서처럼 연구실 청소와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 시킨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순애 장관이 수행하면서 어떻게 얘기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오늘 지명이 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의 송홍열 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연수원 시절에 행정고시와 외무공시에 모두 합격을 해서 이른바 고시 상관왕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송 교수가 상법 분야의 권위자거든요. 상법 분야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재계 내부 거래에 대한 이 규제를 확실히 하지 않을까. 뭔가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최근 대통령의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만 하더라도 김승겸 합창원 의장 같은 경우는 새로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임명을 하면서 들었었던 대통령실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안보 수장 자리를 이제 오래 비워둘 수 없다라는 얘기긴 합니다. 명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2번 연속으로 낙마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여름 들어서 이제 재유행을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방역을 총 책임져야 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이제 공석으로 있는 것과 합참 의장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이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합리적이냐,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목 안에 있는데 다음 이슈가 지금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예요. 여론조사인데 지금 지난주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네. 해외 순방은 아무래도 좀 주목받고 또 이 외교 활동이니까 국민적 지지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보통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던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 지지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나온 걸 좀 알려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러니까 6월 5주차 조사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그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2%포인트 줄었고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증가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눈여겨볼 게 뭐 2주 연속 데드크로스가 이른바 이제 발생했지만 데드크로스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이 리얼미터의 한 조사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 조사가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가 5.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거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방문, 정상 외교 이후에는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추세인데 네. 더 낮아져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 나타난 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그 데드크로스까지 가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 문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 때도 그랬지만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 어떤 뜻일까요? 물론 이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이제 소신에 맞춰서 뭐 정치나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에 등락에 이제 그 신경을 좀 덜 쓰겠다라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하고 지지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쿨한 게 아니고 뭐 반정치적인 태도 혹은 일종의 정치 혐오, 자칫하면 역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요즘 서구권에서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 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선거가 없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예 듣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하는 일은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칫하면 독선이나 오만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해주는 게 국민 여론이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걸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실제로 만약에 여론조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련 지표를 보지 않고 있다면 향후가 더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서 이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론의 지표라는 거를 인식하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네.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임 작가님이 말씀하신 의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뭐 정권 초반이니까 네. 원칙대로 국정을 밀고 추진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을 참고적인 지표로 삼겠다. 네.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 네, 뭐 야권 좀 취재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는 게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발언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보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이 검찰, 경찰을 활용한 사정 정국 이게 갑자기 몰아치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언을 보면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이런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표현들이 가끔 등장해요. 자,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지면 지지율이 오를 것인지는 이건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마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경제가 기본적으로 좀 출구가 보여야 될 것 같고 안정화돼 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지금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라면 백약이 무효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의 이제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하나로 전 정권에 대한 이 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전 정권에 대한 부정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단순히 전 정권을 타격하는 것만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익으로 돌아올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지수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순방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비컷이라고 하죠. 비하인드 컷이라고도 하는데 자, 윤 대통령의 사진이 몇 장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컷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컴퓨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게 확대해서 보니까 컴퓨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빈 화면이었어요. 화면이 백지예요. 백지 상태였던 화면.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는 모습도 소파에 앉아서 보는 모습도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종이도 백지인 거예요. 아무 내용이 안 적혀 있는 사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급조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연출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윤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진 속에 빈 모니터 화면은 현지에서 그러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로 찍은 거다. 네네. 그래서 해당 사진에 관련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출도 아니고 뭔가 뭐 급조된 것도 아니고 정말 자료를 보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진 찍은 게 하필이면 이 결제하고 화면이 넘어갈 때 그 화면이라서 흰 화면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뭐가 떠 있었으면은 또 기밀 유출 논란 이런 거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이 꾸려진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채 2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좀 미숙한 측면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사진들이 누가 몰래 찍어서 유포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기자단에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배포를 하기 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진들이 배포될 때마다 혹은 뭐 나토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진과 관련해서 계속 구설수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명확한 상태로 클리어한 상태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교할 만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같은 시절에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업무 보는 사진들 많이 찍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모니터 뒤쪽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내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촬영했더라도 잘 보시면 화면을 블러 처리를 한다 그러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배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커뮤니티에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좀 세심한 디테일한 의전 관련된 것들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자, 모니터 화면이 백지인 건 대통령이 해명했고 아까 종이 자료를 보는 것도 백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뒷면만 보이잖아요. 뒷면만. 앞에 글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제가 최대한 선회하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선회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 장을 넘겨서 그걸 잡고 있는 사진인데 넘겼을 때 이제 화면을 사진을 찍으면 뒷면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배겨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이가 좋은 거지. 그럴 수 있죠. 두꺼워서 이제 뒤가 안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진의 각도나 뭐 촬영 상태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엔 표지가 아닐까. 표지다. 보안상의 문제로 표지를 그냥 비워놨을 게 아닐까. 가장 이제 나름 내용이 있다라는 해석을 하나 해주신 거고요. 이것도 대통령실이 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 12시 40분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계속 돌발 상황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 부근에서 장수까지 정체고요. 장수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동군포부터 부곡, 그리고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더딘 흐름 보이고요. 이후에는 강원 지역인 새말 부근에서 2, 3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뒤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혼잡합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쪽 수서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 잘하시고요. 반대 청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3차로에서 낙하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복정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도대체 7월이 됐는데 이 국회가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원래 민주당 7월 1일에 단독 소집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다가 주말에 협상을 더 시도해보겠다. 네. 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핀 갔다 귀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 이 국회 본회의 열리는 거냐 아니냐 지금 이 속보들이 쏟아지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또 불투명합니다. 사실 불투명한 거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제안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만났고 오늘 다시 또 논의를 하다가 국민의힘에 의총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논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오늘 단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국회의장단만 선출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도 원구성. 법사위원장은 뭐 당연히 주기로 한 거고. 약속한 거고 양보한 거고 나머지는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당연히 임명하는 건 네네.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제안했지만 그 안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이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개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네.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소취하는 문제. 권한쟁의 심판.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네. 이걸 취하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두 개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사개특위 이걸 재논의하거나 여야 5대5 동수라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거다.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했던 두 가지 조건을 사실상 뭐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소체는 네. 안 한다는 거고요. 사개특위도 구성도 이게 어쨌든 조건을 다시 걸어가지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고 5대5 동수로 하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새로운 조건을 건 셈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 원내대표가 박홍원 원내대표한테 이 얘기를 전달했다고 해요.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도 우리도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원래는 민주당은 주말 동안 여야 합의를 시도해보고 네. 안 되면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은 아니더라도 의장단 선출까지는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뭐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이제 국회가 열려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제 합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거의 이제 수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 오전 중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답변이 없으면 오후에 열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수순에 걸쳐 있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국회 원구성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은 빼고 의장단만 오케이를 해줬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단을 계속 그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인사청문회를 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미 웬만한 장관 후보자들은 다 임명이 됐습니다. 한 명은 자진 사퇴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한 그거는 명은 이제 오늘 시간이 임명이 됐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고. 새로 지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순애 장관하고 이제 김승겸 그 합창원장은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 없네요. 현재는. 대상이 당장은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금융위원장하고 이제 공정위원장이 지금 지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국민의힘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긴급성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협의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주장해왔었던 것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위 검수 완박 법안들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든지 소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취하를 하더라도 이미 법무부에서 좀 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말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대신에 사개특위를 정상화하는 거에 대해 협조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방안을 낸 네네네. 거죠. 아마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일단 오늘을 보죠. 오늘 지금 뭐 여당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대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이라도 네. 시도할라 치면 피켓팅, 샤우팅도 불사하고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대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에 들어가는 셈이 되니까 그때는 뭐 사실 이제 몸싸움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피켓팅 아니면은 고성 뭐 이렇게 지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5월 말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임기가 끝났고 지금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없이 공전한 지 한 달을 넘겼습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노나 지켜보겠습니다. 여름 휴가 가는지 제가 눈을 부릅뜨고 볼 거예요. 국회의원들. 진짜 한 달 놀았는데. 참고로 화난다. 저는 안 갑니다.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임 작가님? 네, 안 갑니다. 본인이 의원은 아니죠? 네. 알았어요. 자, 지금 박지현 전 민주당의 이 공동 비대위원장. 자, 전당대회에 당대표 도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오늘 아침 속보는 무산. 자, 왜 무산이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죠. 네. 바로 권리당원이 돼서 그러니까 6개월 이게 입당한 지 6개월이 돼가지고 권리당원 6개월을 유지해가지고 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피선거권 자격이 거기에 있어야 해당이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1월에 등장은 했지만 2월에서야 당원이 가입을 했거든요. 당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 4, 이번 달 5, 6,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안 이번 되네요. 달에 6개월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당원 당규상에 문제가 있고 이게 안 맞는 게 있다면은 당무위원회와 비대위를 통해서 이걸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 얘기한 셈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또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 이 합당한 다음에 들어올 때도 사실 합당하니까 그 전에 당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예외를 인정해 준 부분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적용해 달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이 예외가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무산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출마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또 예외를 인정해달라. 예외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런데 이게 김남국 의원이 한참 이렇게 각을 세우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 SNS 정치를 공격할 때 차라리 그럴 거면 당대표에 도전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저 억지 쓰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좀 티격태격이 또 뭔가 좀 비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당 시점에 대해서 이 박지원 전 위원장과 김남국 의원이 설전을 벌인 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김남국 의원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냐 봤더니 2020년 2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원이 아니었던 거군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김남국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 나는 2015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2020년 2월 김용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입당식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영입이 아니라 정치 출마 기자회견을 한 거다. 그걸 박지원 전 위원장이 모르셨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2020년 입당했다는 게 사실과 다르기도 하지만 본질도 아니다. 당이 필요해서 영입한 인사를 출마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혀 사안이 다른 걸 가져다가 본인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사례와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자신의 사례를 비교한 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지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당대표급 이렇게 계속 선거 때 네. 불러왔는데 비대위원장은 되는데 당대표 도전은 또 안 된다. 뭐 어쨌든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또 민주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어요. 임 작가님. 특히 오늘 좀 화제가 된 거는 네.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비판한 대목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나 이제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바로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지난 주말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좀 강조했던 게 대선 때 본인하고 약속할 때는 성범죄 문제에 단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박완주 의원의 제명권을 이야기할 때나 혹은 뭐 최강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이재명 의원이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최강 의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발언들을 막기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뭐 일종의 이제 폭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는 결국 이재명 의원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둘이 결국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갈라서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바뀌었다. 지금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고. 네. 자, 2부에 이 속보가 좀 자세히 확정되면 주간 이슈 먼데이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을에 좀 재확산이 될 것이다 예견은 있었는데 여름에 지금 확진자가 좀 늘고 있어서 이게 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가 계속 이제 확진이 늘 것인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요일 6주 만에 최다 확진이 나왔습니다. 모두 코로나 방지에 함께 다시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종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7910님 디저트송 무조건 국회 열기를 바라면서 박상철의 무조건을 추천하셨습니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운동을 위해 또는 취미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지만 요즘은 자전거로 무동력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든 시간은 오르막이 있는 언덕을 오를 때 아닐까요? 제가 방금 말한 언덕은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을 가리키지만 언덕이란 말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더운 대상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란 말이 있죠.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비거나 언덕을 디뎌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룰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이 마련돼야 그 재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언덕과 관련된 속담 가운데 언덕에 둔덕 대듯이 있습니다. 둔덕은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게 언덕이 진 곳을 말하고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감추려고 정신없이 애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중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대전 34도, 강릉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과 광진구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 광주와 경주, 정선과 증평 등에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쪽을 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밀어올리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모레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 높은 너울성 파도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아오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 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 여부는 지난 5월 초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 특별히 7월엔 치킨본부를 마련했는데요. 방송 의견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 쿠폰을 총 7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예고 없이 깜짝 찾아가니까요. 매일매일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있었고요. 과연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도 모아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오늘 출범하는데요. 자, 최근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1년 6개월간 주일대사 근무를 마치고 최근에 귀국하셨는데요. 대사직 임기를 마치신 소회를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아주 차가울 때, 아주 냉랭할 때 갔었어요. 대사로 부임했는데, 그 사이에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제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씨를 열심히 뿌려놓았으니 새롭게 새 정부가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느낌은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거의 뭐 남극 세종기지에 다녀오신 느낌입니다. 그래요. 가장 차가울 때. 예, 제가 이 부임하는 날이 마침 위안부 판결이 내렸어요. 네. 아주 냉랭했었어요. 진짜 어디 저 북극에 갔던 기분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돌아오셨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러 번 이제 스쳤습니다. 또 이야기도 나눴고요. 예. 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한일 관계 기류가 바뀐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서서 이렇게 악수하는 차원이었고요. 좀 약식 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불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일본이 쫀쫀하다 이런 기분이에요. 네. 우리 대통령실이 그 발표했으면은 그걸 수용해서 크게 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처럼 액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네. 일본 신문에는 아주 그 일본 정부가 아주 쫀쫀하게 비춰집니다. 쫀쫀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담, 약식 회담이라도 해야죠.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약식 회담도 거부했어요. 그럼 뭐 얘기는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랬다 뭐 하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요. 가끔 이제 일본의 이제 보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혐한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대사님 최근에 한 인터뷰 보니까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 자, 윤석열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 공동 삼각 공조 체제를 지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히신 바가 있는데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예. 한미일 정도가 아니고요.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나토 거기에 가서 이 경제 분야까지 서로 이제 같이 해나가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중국이 크게 반발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 생각은 있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최대의 이 수입 수출 대상국이거든요. 중국이. 네. 이 경제 문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보고 이 경제 문제 이것도 좀 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는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것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네네. 이 중국과 이제 사이 관계 끊어서는 아주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국과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 중국이 어떻게 또 보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자, 한일 관계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 협의회 출범 좀 어떤 의미로 바라보십니까? 예, 그거는 과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협의회도 있었어요. 그런 이 절차 민주주의인데 당연히 국민과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대일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빨리빨리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여론을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늦게나마 지금 출범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안부 문제도 여기서 이제 같이 논의해야 되겠죠. 네. 자, 위안부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네. 자, 협의 출범을 좀 빨리 하라고 촉구하신 바가 있다. 늦었지만 이거 해야 된다. 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안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안도 있었고요. 또 양국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안들도 있었는데 좀 이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좀 적절한 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말이죠. 대위 변제안은 제가 4년 전에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자발적 성금안은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 제안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장 요즘 부각되고 있는 해결책 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대위 변제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거든요. 일본 기업에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계속 고자서로 우리 자국의 기업 보호한다 해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작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자발적 성금 모금안은 이것은 정부가 내놓을 안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스스로 내놔야지 정부가 강요했다가는 이제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다음 외국 자본도 많이 이제 주주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먼저 꺼낼 문제가 아니라 뭐 한일 경제인 협회라든지 여러 그 한일 기업인 간의 교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풀어나가자 이런 식이 나와서 정부가 수용해야지 지금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면 거 큰일 날 발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대사님 말씀하신 와중에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태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부 간에
충분한 네. 이제 협상과 합의가 없다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방으로 돼서 뭐 이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그거는 뭐 사죄가 먼저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배상이라는 것은 그 최후의 담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담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연히 그야 이제 그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 이것도 일본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진작에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일 수가 없거든요.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절반씩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일본의 자세는 아주 좀 고자세예요. 해결책을 갖고 오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모든 정치인이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아주 우경화되고 강경한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것을 계속 강조하다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관계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시다 내각은 되게 실용주의 내각이에요. 지금은 힘이 없죠. 아베파 이쪽이 그 강경 노선인 아베파가 9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기시다나 하야시 외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야시 외상은 아주 친한 파이예요. 우리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아주 친하고 한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목소리 그 실용주의자 그리고 친한 파인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되면은 많이 풀려질 것이다. 어쨌든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반반씩 승리를 해야지 100% 승리하겠다. 백기투항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꼴이에요. 지금 꼴은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것처럼 해결책 갖고 오라. 이건 대화했던 자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사님 말씀이 팍 와닿습니다. 빚쟁이가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돼서 아주 웃기는 꼴이에요, 이게. 이번 참여연 선거 이후에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의 좀 분위기가 누그러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일본이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사님께서 이 일본의 우려를 좀 덜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수사가 그 수사가 아닌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 강제징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선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일본이 좀 달라요. 이것을 일본이 이해해주고 또 한국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좀 많은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을 보통 국민들은 관계 정상화, 우호 증진을 원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지난번에 작년에 천황도 많은데 천황도 우호 증진 애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게 아주 서로 개판치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아주 한일 간의 경제 협력도 잘 되고 있고요. 문화교류, 인적교류도 잘 되고 있는데 이 정치판에 와서 이상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제 우선은 정상회담 아니할 이유가 없다. 또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양국 국민,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이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 천황은 일왕으로 정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국의 공식적인 이 천황으로 한자를 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천황이라고 해버린 덴노라고 해도 되고 한자를 써버리니까 한일천자가 쓰면 한자 쓰지 않으면 되죠. 그 공식 명칭은 이제 천황. 정부의 공식 명칭은
아니 정부의 공식 명칭 천황으로 돼 있고요. 네네. 일반 언론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은 일왕으로 하고 있죠. 아직도 저는 외교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외교 공무원이시니까 네네네. 공식 수사를 그렇습니다. 쓰셨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오는 7, 8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박지원 네. 외교부 장관, 여기 또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보니 예. 좀 이제 이 개선된 이야기가 나올까 했는데 참의원 선거 이전이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진 않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하야시 외상이 아주 소탈하고 아주 친한 파예요. 네네. 그리고 하야시 외상하고 박진 장관도 잘 아는 사이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같이 공부는 안 해도 거기 동문들이 될 거예요. 네. 아주 친한 파가 돼서 아예 안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쪼잔하냐 이게 저 얘기는. 그냥 만나서 악수도 하고 대화할 거 있으면 얘기도 대화하고 하고 약식 회담도 하고. 난 할 거로 봐요. 하야시 회상이 통이 큰 양반이에요. 그래서 할 거로인데 만일에 하지 않으면 하야시 회상도 쫀쫀한 정치인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쪼잔. 예, 자, 쪼잔. 예, 대사님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지금 귀국하셨으니까 국내에서 좀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선은 제가 정치인하다가 대사로 갔었거든요. 그전에 또 대학 교수를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한일 정치인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이루게끔 하는데 좀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제가 한일 논연맹 지금 고문이에요.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하면서 대학원생들 강의하다가 갔어요. 이제 다시 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생들 한일 관계를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일 관계 석좌 교수가 되시면 앞으로 이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방송에서도 그래야죠. 계속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 대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에 쏟아진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얼굴이 또 선보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진영 전 부대변인님은 이제 JYP. 네. 정치권의 JYP. 정치권의 JYP. 노래 발표는 안 하시고. 메시지를 발표하셔야 되겠네요. 예, 날 떠나지마 말고 날 찍어줘 이런 건 꼭 발표할 겁니다. 날 떠나지마, 날 찍어줘. 네. 벌써 패러디를 해 계시군요. 자, 김재섭 이 위원장님도 뭐 자기 선거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뭐 선거송은 따로 없고 그냥 도봉의 남자 김재섭. 도봉의 남자. 예. 영화 제목 같네요. 자, 도봉의 남자와 JYP의 격돌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정치 뉴스가 뭐 여러 가지 쏟아지는데 자, 주목할 만한 포인트. 먼저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묻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가부간 신속한 결론을 낼 것이다. 결국은 자진 사퇴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자,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뭐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래도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인사 문제고 앞서서 우리 장관 후보자들이 특히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이런저런 의혹들로 자진 사퇴를 하는 모양이 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자중하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당이 힘든 게 이제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음주라고 하는 것이 좀 오래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또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함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뭐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순애 후보자가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교육부의 축소 개편 논의가 앞으로도 우리 정부조직법상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그런 과정이고 뭐 비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진 사퇴한 분은 뭐 그렇게 낙마한 거고 네. 차기 지명자를 이제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입니다. 지금 박순애 이제 후보자가 임명됐어. 이제 장관이 된 거니까 내부에서도 좀 비판은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럼 박진영 전 부대변인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해석을 하세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다? 예, 갑자기 여성 그 장관들을 찾게 된 그 시작부터 외신 기자의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찾기 시작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머지 다른 장관들 임명하시는 과정이라든가 대통령실 임명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검찰 출신이라든가 본인이 아는 분들 위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여성이라든가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찾아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뭐 결국은 이제 국정 공백이 한 2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도 될 거고 또 제가 뭐 이게 뭐 약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박순애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 개파 관계가 또 작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에서 이분들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당내 책임 소재 갈등론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불거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한 사람은 아웃시키고 한 사람은 그대로 가는 살리고 뭐 이 정도로 뭐 절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전해 들은 얘기라고 지금 하셨으니까 전원임을 전제하고 개파 관계가 작동했다 인사에 김지섭 위원장님 혹시 아시는 바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어떤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어느 개파와 가까운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당내 역학 구도를 바꿀 만큼의 주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사람이 없다라는 면을 다른 측면으로 보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의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흘렀던 논리와는 다르게 내 대통령 선거에서 도와줬던 정치인들 내지는 조력자들 참모들에게 농공행상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이 주요 직책들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말하자면 채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당에 그 같이 일했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갑자기 또 대통령이 입당을 하게 됐고 빠른 속도로 지지율을 받아가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채무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좀 정치적 빚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타진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반드시 임명해야 되지 않고 까다롭게 좀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찾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좀 전 그 측면을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파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주째 데드크로스다 이런 보도들 많이 보셨죠.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이제 다뤘기 때문에 숫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 추세가 이게 현 정부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지지율 상황 박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검찰 출신들 인사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행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이 세 가지가 좀 가장 큰 악재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 문제는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도 또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인사 문제에서 비롯돼서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이 여론이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50% 이상 올라가는 일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대선 때 득표했던 것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거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지율을 예민하게 보죠. 특히 최근 지지율은 저는 이제 박진영 대변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
지금 지적하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제 와서 그것이 뭐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고물가 현상 그것이 당연히 국정 운영에 어떤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 문제가. 게다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지 않았던 공공요금 인상의 청구서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지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지지율 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임기 말까지 거의 50% 육박하는 정말 이례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셨는데 지지율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지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막 70% 80%까지 올라가는 초기에. 과정 속에서도 예를 들면 가장 해묵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같은 것들은 차일피일 밀어두시고 실제로 전혀 손을 대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도 당연히 예민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지율 때문에 해야 되는 과제를 안 하진 않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석인데 대통령의 말씀이 좀 축약되다 보니 그런 맥락이 생략된 건지 정말 지지율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이제 대통령 본인이 아시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저 박 부대변인은 지금 큰 문제다. 바로 여사 문제입니다. 여사 문제. 네네. 자, 요거를 육성을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제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배우자로서 조용한 내조 아내의 역할에만 전념하겠다. 이게 약속한 대목인데 대국민 사과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광폭행보다 이런 또 이제 보도들이 심지어는 패션, 뭐 발찌 또는 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의 옷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좀 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박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력 조작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의혹 같은 그런 법률적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또 그 과정을 보면은 사적 라인을 통해서 행보가 또 유출되기도 하고 팬카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많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그 해외 순방 같은 경우에도 뭐 가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과도하게 대통령 일정보다 더 많이 드러났잖아요. 대통령 일정은 뭐 취소도 되고 해서 이렇게 비판도 받고 하는데 여사의 일정이 오히려 더 화려하게 부각되니까 국민들에게 보는 시선 자체가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수록 대통령 국정에는 부담이 된다?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 정치라는 게 결국 한계에 봉착하거든요. 우리 배우자들의 뭐 순방 외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실은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나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대. 지금 뭐 K컬처 우리 대통령 영부인 이런 거 안 하셔도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BTS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괜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경계선을 넘어서는 활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적인 활동 이게 득이냐 실이냐 이걸 포함해서 김재섭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순방 바로 직전까지 네. 이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그냥 여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공적 관리해야 한다 아니다 당내 경론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당연히 공적 관리 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대표 주자 공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저해되는 것이라 그러면 민주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그 사법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에게 향해 있다고 해서 뭐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소돼야 될 건 해소돼야 되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번 외교 무대에서 김건희 여사가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이른바 공공외교라고 불리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적인 외교,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벌이는 공식적인 외교 이외에도 네네. 우리가 이른바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뭐 각국의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각국이 공감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공공외교라고 하고 그 공공외교는 대개는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였었고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사, 문화, 예술, 전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분명히 강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실히 안정감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성을 좀 받고 이제 국내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훨씬 공식적인 채널로서 공식적인 제도적 보완으로서 같이 뒷받침되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뒷받침이 되는 게 좋다. 자, 이번 주에 더 큰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 내의 이른바 권력투쟁 아니냐. 아까 이제 개파 얘기 잠깐 나왔던 거는 소소한 거고요. 이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친윤그룹의 격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주에 또다시 소집되는 윤리위 문제잖아요. 7월 7일. 자, 지금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 비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 대표는 공항으로 윤 대통령 마중을 나갔습니다. 배웅 때는 없었고 출국할 때는 대통령 불필요한 허례허식 싫어한다. 마중과 배웅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박진영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더 위기에 몰린 거죠. 나간 자체가? 네, 위기에 몰린 거죠. 네. 대통령한테 매달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아하.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뭐 내가 더 이상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네네. 또 윤핵관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유사하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네네. 대통령제 국가에서 아무리 여당 대표라 하더라도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도전적인 발언을 했는데 윤리 문제가 이제 보니까 더 심각한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낮은 자세로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도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것 같다? 네,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네. 이거는 좀 김 위원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도 뭐 친분이 있으시고 네. 보수 여당의 청년 정치인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뭔가 기대도 있으실 텐데 위험하다. 동의합니까? 저는 실제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윤리위가 어떤 형사적 그 절차에 따라서 입증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단이 아니라 오직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품위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굉장히 가치적인 판단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경찰이 수사하고 만약에 형사적인 뭐 기소 불기소를 따지는 것보다 더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정파적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그 당내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건 맞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해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 순방하는 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번엔 나가니까 그럼 윤심을 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냐.
자,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까 왜 자기 정치하냐.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당대표 역할을 안 하냐.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재채기를 하면 왜 재채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사실 모든 정치적 과도한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좀 아끼게 되고 최근에는 기자들이 물음에도 잘 대답하지 않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일부 이야기를 하는 걸 제외하면 SNS상에서 그 자신의 처지와 입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우리 여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파장이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될 텐데 그렇겠죠. 지난해 화려하게 이제 청년 리더로 등극한 것에 이제 역작용이 나타날 텐데. 근데 지금 전 동의가 어려운 게 위축돼 있다 그러시는데 저희 인터뷰도 나오셨는데 위축됐나? 굉장히 공세적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달려간다. 이런 표현 최근에 SNS 쓰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좀 밝혔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정도는 밝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평소 이준석 대표의 공격력에 비하면 상당히 순화된 형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원래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아주 핀포인트로 공략을 하는 분인데 요새는 약간 해석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방식으로 물론 굉장히 첨예한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한 발 물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보였던 공격력 이런 것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걸 위축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다른 당의 이슈긴 하지만 JYP의 촉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그 운명의 날 그런데 운명이 결정 날까요? 저는 이번 주에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다?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는 시간을 또 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또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 와중에 흔히 하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또 공격하고 윤리에서 또 다른 정보가 흘러나가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 또 고사작전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 경찰의 수사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거의 JYP가 이준석 대표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끌면서 기우제식 이 윤리비다. 기우제식 징계다. 이런 또 뭐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국민의힘에 좋을까 싶은데.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갑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민주당 얘기예요. 오늘 오전 속보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게 당대표 출마 특혜 요구냐 아니냐 이게 말이 많았어요. 당대표 후보의 자격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 결과는 비대위에서 이건 뭐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출마는 안 된다. 불허 이렇게 됐는데 자, 같은 청년 정치인인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비대위의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정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위배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후보가 그러니까 당대표로 출마하고자 할 때에 그 당시 이제 당원 자격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당원 마찬가지로 박지원 위원장에 비슷하게 전당대회 출마할 자격 자체가 없었는데 당시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허용을 해줘가지고 결국 출마해서 당대표까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당시에 후보가 아무리 지지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버리면 그 당원 당규를 만들기 위해 전당원들이 모여서 의결하고 심의하고 했던 그 과정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지원 위원장을 응원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대위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보면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서 많이 응원을 하고 박지원 전 위원장은 또 이게 국민의힘에서 많이 응원하더라고요. 왜 응원하죠? 여기서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전 위원장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일단 오늘 육성을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선 때 저랑 이제 이런 뭐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제 몇 번이고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박완주 의원 제명권이나 뭐 이제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최강욱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막기도 하셨고. 네, 이게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 약간 좀 폭로성 이야기 같이도 들리는데 결국은 지금 이 비대위에 당대표 출마 불허와 연결해서 박진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박완주 의원 건이나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서 네네. 이재명 의원이 다 입장을 밝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해석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본인 해석이다. 생각에서의 해석일 뿐이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특혜죠. 대한민국의 야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거. 당대표급. 당대표급이 됐다는 것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특혜를 바란다는 건 좀 무리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현 지도부에서 정무적 판단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돌풍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 정도도 있다. 네. 이 정도면은 좀 무리수를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낮은데 갈등 가능성은 높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불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는 게 차근히 경험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 좀 천천히 배우고 네. 오랫동안 한다는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형태 저는 뭐 사실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현상인 것 같아요. 이준석 현상이 아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현상 중에서도 나쁜 부분들을 더 네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금방 한 이런 이야기들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적 공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같은 편이 없어집니다. 동지가 없어집니다. 이 정당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 결사체로서 하는 건데 신뢰의 문제로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 10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등장해서 10년 동안 어찌 보면 자력으로 커서 여기까지 왔는데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잘 거론되진 않는데 사실은 뭐 신문 기사로 최근 검찰 인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특수통 라인업을 완성했다. 경찰은 이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 그럼 8월 전당대회 전에 이재명 의원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 전망이 되는데 자 먼저 여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미래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저는 8월 전당대회 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특수통 라인이 결정은 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수사가 다 끝났다 이건 아니거든요. 진행 그러니까 수사가 중이다. 그럼요. 진행 중이고 이게 굉장히 그 이재명 의원을 향한 여러 가지 사법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의원은 사실상 야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저는 100%라고 보지만 뭐 어대명이다. 네, 어대명인데 네. 그러면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정교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역으로 엮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배후 효과라는 것이 아마 검찰 내에서도 경찰 내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정교하게 수사를 차근차근 해가면서 결정을 할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이재명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박 부대변인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사가 강화되거나 기소 여부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전대 개입이냐 이럴 수 있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또 수사가 강화되면 탄압이다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이 수사가 그 변죽만 울리고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결정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없이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 성남FC 문제도 오랫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대장동, 뭐 백현동 문제 이런 부분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혀 뭐 관련이 없다는 것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대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흠집 내기식 수사 이런 부분들 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역풍이 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하나, 또 이제 집 임대한 거 지금 최근에 이제 수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 주간 이슈 먼데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진영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네, 월요일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리본 넥타이. 네. 자, 오늘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0주년 되는 날이에요. 네. 미국은 또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예. 미국 시간으로 뭐 오늘 밤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요즘 한번 이거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1971년 9월 20일에 비밀리에 남북 적식자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접촉을 거쳐서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이 통일과 관련한 합의를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를 한 거죠. 네. 자,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제1항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학창 시절에 이거 정말 열심히 외웠거든요. 맞아요. 예, 교과서에 나왔어요. 맞아요. 3대 통일 원칙을 이때 명시를 한 겁니다. 자, 북한에서는 김일성 초대 지도자, 남한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물론 북측의 서명자는 남한의 카운트파트에 맞춰서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이었습니다. 네. 자, 바로 직전까지 사실 서로 격한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첨예하게 맞서던 남북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공동 성명으로 인해서 다시 당시에 남북 통일 정말 눈앞에 다가온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번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7.4 남북 공동 성명은 이후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2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기본이 되면서 여전히 그 명맥과 의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모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게, 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처음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은 그 박정희 정권 때, 그렇죠. 72년도에 이 중앙정보부장,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그 인물이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의 원칙은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이제 남북 평화 기조에는 계속 이제 이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자, 워낙 깜짝 발표였는데 당시에 왜 남북이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1969년 7월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한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스스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운 일명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 동두천 캠프 KC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 2만여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죠. 예.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이 확 달라진 겁니다. 자, 또 1969년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1971년 유엔에서 창립 멤버였던 중화민국 대만이 퇴출을 당하고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저희 그때. 네네.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을 하면서 공산권이 분열하는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네네. 이 세계적으로 화해 모드가 고조되던 시기 이 한반도 역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또 남북 내부적으로도 뭐 남한에서는 민주화 요구라든지 북쪽에서는 경제위기 심화 등 이 정권 유지를 위협하는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역시 국제본부인 것이 오늘은 왜 국내 이슈를 시작을 하지 그랬는데 국제적인 배경이 이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남북 스스로가 뭔가 평화 기조를 찾는 대화와 타협을 아니할 수 없었다. 자, 남북 정권의 정치적인 계산 아래 추진된 공동 성명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이게 선언에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네. 그 이후에는 남북 관계는 악화됐죠? 그렇습니다. 이 성명 발표 후에 남북은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 유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해 10월 남한의 박정희는 장기 독재를 공식화하는 유신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 자, 북쪽의 김일성 역시 국가 주석제를 신설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한 사회주의 헌법을 마련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양측이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아하.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네. 자, 1973년에 박정희가 남북한 불가침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념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3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자, 그러나 김일성은 남북의 고려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과 단일 국가로 유엔 가입, 그리고 통일 문제를 위한 대민족 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담은 조국 통일 5대 강령을 주장함으로써 서로 이견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평양 방송을 통해서 남한의 6.23 선언이 두 개 조선을 획책하는 분열주의 노선이라면서 맹비난을 하게 되고요. 일방적으로 남북 대화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이후의 역사는 쭉 이어져 온 과정. 현재도 북한 이제 핵 보유까지 한 상황에서 더 이 냉엄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면 지금 이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네. 자, 미국에서 이 틱톡을 규제해야 한다. 이거 사실은 좀 그냥 개인들이 막 쓰는 오락앱 같은 건데 네. 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이잖아요. 네. 15초짜리 동영상 올려가지고 10대, 20대 청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죠. 예,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틱톡 규제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나온 거예요. 하라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나 구글에서 틱톡 다운로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지난해 6월에 제재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 정부기 때문에 이 의견이 별로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육군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사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라고 상무부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45분 8초로 처음으로 유튜브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라. 네. 자,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틱톡을 규제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 중국이 2017년 6월부터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입수한 자료를 모두 중국에 저장해 놓고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네네. 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돼 있고 이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개인들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간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정보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데이터 센터가 중국 외부에 있고 또 중국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현지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오라클로 이전한 것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네. 지난주 미국 IT 전문지 버즈피드의 보도인데 바이트댄스의 사내회의 녹음 파일 80여 개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중국 측 기술자가 이 미국 이용자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미국 이용자의 정보 중국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틱톡을 경쟁사로 둔 미국 IT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등이 틱톡에 밀려서 활성 이용자 기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난번에 전해주셨던 건데 필리핀에서는 시민혁명에 의해 쫓겨났던 독재자의 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부 장관을 겸직한다면서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이 사실 대통령이 장관직을 겸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근데 뭐 식량 문제 워낙 심각하니까 당분간 농업부 장관 겸하겠다. 네. 사라 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겸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오프닝에서 제가 야단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자, 7월엔 치킨본부 치킨 쿠폰 받으실 분 7분 6767-0825-7873-2840 5669-8024-2178님입니다. 자, 월요일 시사본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